북방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이제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로 하는 진짜 북방 있을 거고, 우리에게 있는 또 한 가지 이제 북한에 대한 기회, 두 가지가 아마 이 주제가 품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개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제 북한에 진출하시려는 생각들, 굉장히 지금 저희도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내용을 하고 저희가 수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려오셔서 업무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도 이제 북방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음 주 18일이죠. 18일 날 이제 북방,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의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여기서 스포일러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될 테니까 18일 날 많은 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시면 이제 우리 반도이지만 오늘의 현실은 섬나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외국을 나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지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상 지금 북방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역사를 얼마나 길게 잡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천년을 잡으시는지 위자 조선 그 위에까지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남한 기준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가 5천년 역사상 가장 작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5천년 역사상 지금보다 더 작은 땅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이 막혀 있는 것을 뚫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코트라 세계로 포럼에서 글로벌화, 이제 더 이상 이 작은 곳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화라는 게 멋있는 말이지만 결국 밖으로 나가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2016년에 다시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세계은행이라는 그 국제기구에서 한 15-16년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세상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왜 우리 이 작은 한반도에 갇혀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도 종종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뒤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차표입니다. 송기정 선생님이, 송기정 원께서 베를린 올림픽에 참석하기 위해서 샀던 기차표입니다. 그 기차표 실물이고요. 도쿄에서 베를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기차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루트는 부산, 서울, 신의주, 하얼빈, 모스크바, 바르샤바, 베를린입니다. 한 번에 갔었던 그 시대, 비록 식민지였지만 그때는 대륙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이런 땅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죠.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벌어지고 그 전부터는 평창까지도 잡을 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 이제 미국 깃발과 북한의 북조선 깃발이 동시에 걸리고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장면이 이게 실화인가 영화인가 한 게 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소기업들, 오늘 회의의 중심이고 주제인 우리의 중소기업들에게 어떤 기회와 어떤 전략과 어떤 위험들이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게 이제 제 발표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남북 철도 연결 단계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주에 북한이 몇십 년 동안 반대해서 우리가 가입하지 못하고 있던 이제 국제 철도 연맹에 우리가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은 내용은 그거랑은 약간은 다릅니다. 물리적인 비용으로 우리가 철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나아갈 그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값싼 배가 있기 때문에요. 해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육로가 해로를 감당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 남북이 철도를 연결하려는 것은 북한에서 나오는 물량을 남한의 항구로 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이 경제 협력을 함으로써 우리 물론 대한민국의 물동량이 북한을 거쳐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연 거는 굉장히 큰 가능성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제 남북 경협이 새롭게 시작되면 북한에 있는 물동량을 아직 청진이나 이런 항들이 큰 배를 싣기에는 매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몇 시간만 걸려서 부산이나 인천으로 내려오면 그 물동량을 뺄 수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코트라에서도 이제 북한 팀이 한참 활성화돼 있을 때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그 인천대교를 넘어오면 그 전목에 길이 원래 십자길로 연결되어 있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길은 영종대교로 인천으로 가는 거고 한 길은 서울로 들어오는 거고요. 하나는 인천으로 빠지는 길입니다. 근데 십자라면 한 길이 지금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길이 원래 어딘지 아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졌는데 그 길이 원래 개성공단으로 연결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서 물량을 받아서 1시간 정도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물량을 빼서 수출을 하겠다라는 게 개성공단을 만들 때 그 물류 지원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대륙으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북한의 여러 가지 자원, 광물, 뭐 해산물을 필요해서 그것들을 우리 남한의 물류를 통해서 우리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까지도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 또는 그런 의사 또는 그런 계획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북방경제 협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발표를 반 나눠서 북방에 대해서 북한을 제외한 북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앞에 슬라이드는 좋은 점 몇 개 말씀드리고요. 뒤에 슬라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특히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코트라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북방경제의 그 작년 동방경제 포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극동대학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나인 브릿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9가지 여기 나와 있는 수산부터 시작해서 농업, 전력, 철도, 북극항로, 가스, 조선, 항만, 산업단지 등등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와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북방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거고 그 이후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설립되고 또 각 해당 부처들과 굉장히 많은 정말 수십 번 아마 거의 수백 번에 이르는 회의들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민간 위원들도 분야를 나눠서 저는 이제 금융과 전체 전략을 맡아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분야별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이 나인 브릿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원할까라는 구체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이제 그 큰 지역적으로 보면 세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러시아 극동과 동북 삼성을 포함한 동구권입니다. 이 동구권에서 어떤 협력이 있을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시간 관계상 큰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곳에 지금 문제는 많은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잠재력은 굉장히 많은데 왜 지금까지 안 됐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춘에 가서 보시면 훈춘의 그 타워에 올라가 보시면 한쪽으로는 러시아가 보이고 한쪽으로는 중국이 보이고 또 한쪽으로는 북한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유모양 곳에 올라가 보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날씨가 좋은 데는 동해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황량한 이 벌판에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분이 계신 반면에 거기를 뚫어지게 보시고 나면 야, 이곳에 이래서 여기서 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여기는 아직 멀었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극동 지역, 동북 삼성 지역을 희망의 땅으로만 바라봤는데 지난 20년간의 우리 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많은 것이 동부 권역, 북방의 동부 권역의 핵심이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이번에 새로운 전략의 전환, 발상의 전환은 북방의 이 지역의 동부 지역에 생산 기지를 만든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어차피 수요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생산 기지를 만든다기보다는 물류 또는 전략적 투자 지역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러시아와 측과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트루스네프 러시아 극동 개발 부총리가 지난주에 와서 우리 위원장과 회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저희 18일 날 발표되는 전략을 먼저 한번 브리핑을 하고 러시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내용, 러시아의 피드백을 받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부 권역인데요. 이제 중앙아시아와 몽골입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으로서 혹시 중앙아시아 쪽에 진출해 계신 기업이 많으신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과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중앙아시아에 여러 가지 이제 5개, 소위 스탄 나라들 5개인데 이 5개를 좀 크게 구분하면 이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국민 소득과 잠재력이 있는 나라고, 이제 키르기스탄과 이제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타직스탄은 아직까지 좀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소위 ODA 중심의 나라인데요. 이 카자흐스탄, 특히 우즈베키스탄에 우리 정부 또는 우리 국가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고요. 지금 여러 가지 활발한 사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약 800개 정도가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해 있고, 또 우리 정부 또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 하다못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의 민간 대학과 우리 병원들까지도 진출하려고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 코트라도 사무소가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 활동을 벌여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부 지역인데요.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하는 본토 지역이고, 그다음에 흑해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쪽에 갖고 있는 기술들, 러시아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우리가 좀 응용해 오고 가져와서 우리가 기술 간의 상생을 해보자라는 분야가 있고요. 여기에는 자세히 쓰지 않았지만 이제 흑해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에 관한 협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흑해 지역이 농업 생산성이 세상에서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좋은 지역이고, 또 그곳에서 우리 이제 많은 중소기업들이 농업으로 이미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만든 밀과 산물을 우리 한반도까지 갖고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해서 서유럽과 동유럽에 제공하겠다. 여러분 러시아나 이제 중앙아시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빵이 있긴 있는데 맛이 없습니다. 밀은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맛이 없는 게 이 제빵 기술이, 소위 우리나라 유명한 빵집들만큼 그런 기술이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우리 제당, 그다음 밀가루 회사 여러 개가 지금 이 지역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들과 지금 협상을 좀 깊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 사업하신 분들한테 러시아에 또 안 들어가세요 그러면 저희를 쳐다보시면서 내가 암이 걸려서 죽고 말지 러시아는 다시는 안 간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러시아가 거버넌스가 워낙 다르죠. 우리랑 거버넌스가 다르고, 앞에서는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지만 이제 문서에 도장을 찍고 현지에 가봐도 이제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특히 극동 지역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그 지방 텃세라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또는 이제 불법 소위 러시아 마피아
와 연관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러시아에 작년에 갔을 때 이제 수산업 이제 해산물 진출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러시아 해산물업은 굉장히 그 조직화된 분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화된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정부를 통하는 게 아니라 그쪽 라인을 통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분들 만나보면 굉장히 허름하고 이분이 비즈니스 하는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어술한 분인데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자본력과 자본력 이상의 그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과연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계은행에서 매년 Doing Business라 그래서 이제 기업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이제 발표하는데 이제 제가 세계은행에 있으면서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뜻하지 않게 세계은행에서 만든 보고서 중에 아마 가장 유명한 보고서 중에 하나가 Doing Business Report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올해 4등을 저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환경, 기업하는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우리 정부에서 많이 이제 인용하는 보고서이기도 한데요. 이제 러시아를 보시면 이제 랭킹이 92등, 이제 2013년에는 112등. 근데 최근 거를 좀 따져봐셔도 뭐 90 몇 등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다 훨씬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소위 그 거버넌스 쪽에 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다음 슬라이드가 네.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세계은행이 아니고 이제 세계 경제 포럼, 이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이제 그 Doing Business에 비슷한 자료를 만드는 이건 이제 러시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분야별로 이제 나눈 건데요. 가장 높은 게 이제 corruption입니다. 이제 corrup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하는 게 굉장히 많지요. 부패란 게 이제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corruption,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financing, inflation, 이제 tax regulation, 기타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장애물들에게 물들을에도 불구하고 진출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특히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인 중소기업 분들에게는 이 분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는 거버넌스 구조가 아직도 굉장히 중앙 집권적이고 정부 주도의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사회이기 때문에 소위 대기업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네트워크가 있고 자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맷집과 여력이 있는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도 그렇고 중앙아시아도 그렇고 그쪽 나라들도 약간 마초 기질이 있어서 큰 이름을 좋아합니다. 대기업, 이제 글로벌 광고를 하시는 대기업에 오면 이제 장관들도 언제든지 만나주는데요. 이제 막 진출하고 이제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이 정부에 접근하면요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뭘 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애환이 절실히 느껴지는 곳이 저는 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북방 진출이라는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 우리와 갖고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다르고 이제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아마 북한으로 넘어갈 텐데 이 북방에 관한 내용을 좀 마치면 결론은 중소기업 이제 저희 정부에서 중소기업들이 북방 진출을 많이 좀 권장하는 거고 특히 이번 정부에서 일자리와 중소기업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다음 18일 날 발표될 그 신북방 정책 로드맵도 굉장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절대 쉽지 않은 나라다. 그래서 저는 쿠트라와 같은 기관
중소기업을 도와주시는 여러 정부 단체들에서 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진출을 위해서 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곳에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냐하면 여기는 소위 ROI 가성비 대비 성과가 나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땅입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너무 제가 부정적인 내용만 말씀드려서 그럼 못하러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무할 때 소위 그쪽 상공회의소 분들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세계은행에 있으니까 우즈베키스탄 정부 경제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상황 설명을 하고 이제 칵테일 시간에 모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불평을 하셨습니다. 중앙아시아 정말 못해 먹겠다. 이런 나라가 어딨냐? 왜 안 돼? 달러도 잘 안 바꿔주고 만나자 그래도 안 되고 부패도 너무 심하고 이런 나라 도대체 어딨냐 하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럼 사장님 여기서 사업한 지 얼마 됐습니까? 한 25년 됐다. 25년씩이나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곳에.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계십니까? 씩 웃으시면서 일단 이만한 나라도 없습니다. 하시면서, 왜냐하면 한번 시장에 들어오면 프로핏 마진이 두 자릿수는 뭐 기본입니다. 그래서 워낙 그 진입 장벽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 뚫으시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그 열매들이 나오는 프로핏 마진 두 자리는 진짜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땅이다. 그래서 잘 보시고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야를 집중해서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효과는 있다. 그리고 특히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땅이고, 우리 정부에 굉장히 많은 그 특별한 혜택들을 주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 3년간은 굉장히 많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북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에 대한 얘기, 이제 오늘 북미 정상회담인데요. 여러분들 북한의 이제 개발 협력 또는 경제 협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요새 북한에 관해서 경협에 관해서 세미나를 열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 홀을 채우기가 너무 어려서 소위 청중 동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은 RSVP를 해서 등록된 분만 받아도 차고 넘치고요. 거의 아파트 로또 당첨을 위해서 줄 서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 현실, 그 내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북한이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설문조사에서 아마 양극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굶어 죽고 못 사는 나라, 맞죠.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인육을 먹는다는 소식도 듣는 나라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또 반면에는 북한이 어떤 나라냐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들어오신 게 있어서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저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블랙스완이 뭔지 아시죠? 이제 오리죠. 스완이 이제 하얀색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남미 어딘가에서 이제 이렇게 검은 수완이 나타나니까 학자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과연 수완이냐 아니냐 갖고 한 10년 가까이 토론을 벌이다가 이제 수완은 하얀색일 수도 있고 블랙일 수도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좀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북한이 열리면 북방보다도 북한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와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안 그러면 반드시 실수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슬라이드는 이제 책에서 가져온 건데요. 저 왼쪽은 이제 스위스 사업가가 평양에서 사업을 하면서 적은 책입니다. 두 책 다 혹시 북한에 사업을 할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제가 이 저자를 다 아는 사람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평양에 외국 자본가들이 있다는 말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평양에 외국 자본가들이 있단 말인가? 근데 저기 평양 스위스 자본가를 쓴 저자는 평양에서 제약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약을 만들어서 이제 직접 약을 그 현지에 팔고 있고요. 마케팅을 비롯해서 모든 그거를 자기 일반 기업처럼 하고 있는데, 이분도 똑같은 책 마지막에 얘기를 합니다.
스위스 본사에서 자꾸 평양에 기업해도 되는지 자꾸 물어봅니다. 유엔에서 생션 그 제재도 가하고 이제 우리 회사 이미지도 있는데 되겠냐? 그러면 이제 차트 한 장을 본사에 보내준답니다.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고 이만큼 벌어서 마진이 이만큼 났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계속해, 계속하시오. 이런 정도로 마진, 왜냐하면 제약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의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니까 이 스위스에서 이 회사에서 만든 이 약이 이제 그야말로 평양 고위 간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주민들이 사고 싶어하는 약. 그래서 공급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정말 진귀한, 오늘 21세기 여러분이 파시는 모든 제품 중에 초과 수요가 있는 상품이 있습니까? 모두 거의 99% 초과 공급의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아직도 초과 수요의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요새 그 대동강 맥주로 유명해진 제임스 피어슨이 쓴 이제 조선 자본주의 공화국이라는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날 어떻게 북한이 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북한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일성 대학,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가장 좋은 국립대죠. 최근에 과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경제개발학과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특히 이제 IT를 이용한 기술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얼마 전에 인도에서 열린 세계 해킹 대회에서 1등, 2등, 3등을 휩쓴 사람이 평양과계대 출신 학생들이었습니다. 뭐 해킹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과학 산업을 만들려고 하는 이 노력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공기청정기들 다 집에 한 대씩 갖고 계시고, 아파트 새로 만드는 데는 공기청정기 이제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에서 갖고 있는 최첨단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필터 기술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이 종이 연구소가 있는데요, 평양에. 필터 기술은 이제 갖고 온 분들이 우리 필터 만드는데 웅진코에나 이런 데 갖다 드리면 이제 그야말로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런 필터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단가가 그렇게 나온단 말인가 하고 굉장히 놀라시고, 이 필터를 우리가 살 수만 있으면 우리 단가를 어마어마하게 낮출 수 있다, 질을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북한이 굉장히 자본주의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북한에서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는데, 조금 신기한 것들을 소개해드리면, 북한에도 이제 사설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는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설 학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덕방, 부동산 업자들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집은 국가에서 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파트, 부동산 열풍이 불어서요. 평양이나 연길에 가시면 평양에 있는 아파트를 실제로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 내 투자하고 싶으시면 지금이라도 베이징이나 연길에 가시면요, 북한 아파트를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평양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 우리로 얘기하면 뭐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라고 하면 최고가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5억 합니다. 최고가, 제일 좋은 아파트, 로열층 한 5억 정도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이런 정도로 북한의 자본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북에서 오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이제 저희는 통일연구소를 하니까 있는데요. 이분들이 남한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투자 관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반응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 가지는 뭐 남한에서 도와줘서 같이 잘 살면 좋지요, 뭐 이런 약간 우리 민족끼리의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는 뭐 남한 비즈니스 뭐 요새 별거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면, 우리가 이제 제재가 풀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술들만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남한이 갖고 있는 세계 최고 기술 몇 개 없는 거 우리도 압니다. 이렇게 딱 던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협력이 발생되면 우리가 북한의 모든 거를
책임질 거라는 생각은 저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가지를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빨리 이제 사인을 주셨으니까 마치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들어가실 때 고려해야 될 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LDC 가장 저소득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소득이 지금 1,000불인데요. 그것도 평양 기준으로 한 1,000불, 1,200불이고 우리로 치면 이제 우리가 3만 불이라고 치면 30분의 1이죠. 30분의 1이니까 구매력도 30분의 1을 30분의 1까지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아마 10분의 1까지는 될 텐데 과연 어떤 물건을 이분들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세계은행에서 70년 동안 개발 협력하면서 만든 책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그 저소득 국가의 경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트랜지션 이코노미가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 자본주의를 이제 공부해 간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그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셋,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시면 그분들과 이제 같이 사업도 해야 되고 그분들을 일꾼 이제 인력을 고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될 텐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신 구조가 우리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않으시면 지난 10년 전에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이 입주했던 기업들이 갖고 있던 멘탈 충격이 더 오실 거다라고 해서 이거는 충분히 한번 공부하고 익힐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fragile and conflict 한 건데 이분들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주변에 이렇게 체제 보전뿐만 아니라 이 우리 사회가 침범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소위 취약 국가의 멘탈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짧게 가져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있었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분들하고 투자 얘기를 하는데 한 3년 걸린다 그러면 3년 뒤에 당신과 내가 살아 있을 줄 누가 압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중장기적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짧게 변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좀 유념하셔서 북한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북한에 많은 분들이 지하자원 관심 많으시고 북한은 이제 김일성이 죽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남조선 내가 깔고 있는 그 지하자원만 팔아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북한에 왜 금강산이 금강산이겠습니까? 금과 철강이 많기 때문에 금강산이고 북한에 많은 게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자고 두 번째는 철강입니다. 이게 농담 북한의 속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책연구소에서 뭐라 그러나 예측한 북한의 지하 자원의 수천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자원 개발이 이제 많이 이루어질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가면서 투자할까 이 문제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를 부상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코트라와 이제 특히 통상자원부 같은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 자원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지금 들어갈 텐데 어떻게 룰을 정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정부,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로드맵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두서없이 발표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북방과 북한 이 두 가지 이제 기회 땅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 그 돈에 유럽과 일본, 미국과 같은 서양 중심의 비즈니스 인바이러먼트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고 조금 더 많이 특히 이제 북한은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준비가 있을 때만이 이제 북한을 우리가 접촉했을 때 기업 환경에서 어느 정도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지 안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위험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